공공부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지금 한 최근 4년 통계를 보면 이 사이버 공격 횟수가 한 3배 정도 급증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안업계도 많은 독자적인 보안 기업들이 견실하게 성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그런 전 세계적인 IT 대란에서도 안전했던 것인데요. 보안업 수준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군요.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위협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의 근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과기정통부 류재명 네트워크 정책 실장님과 함께 디지털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시오. 자, 최근 올해 과기정통부 업무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네, 올해 목표가 365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체계를 만들겠다. 자, 먼저 디지털 안전체계란 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디지털 안전체계는 우리 국민들께서 매일같이 이용하시는 통신, 또 SNS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장애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기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 전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를 24시간 또 365일 빈틈없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지금 저희가 개인의 일상들이나 또 기업 활동, 또 국가의 운영까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어서 한시라도 장애가 생기면 안 되는 그런 아주 필수적인 인프라와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개인의 일상이 마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또 기업의 경영 활동, 또 국가의 운영까지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정부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이런 그 365일 안전한 디지털 관리 체계를 하겠다고 드린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적인 국민들이 쓰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한 28개 됩니다. 네. 이통 3사를 비롯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업체들, 이런 주요 디지털 서비스 전달 업계에서 이 서비스나 인프라에 대한 이중화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측면과 또 재난 관리를 계획을 세워서 계속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난 대응 계획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주요 사이트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주요 사이트가 480만 개 정도까지 되나요? 네네. 이렇게 맞나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서치를 하는 거죠? 네. 우리 과기정통부와 같이 이렇게 이 디지털 사이버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송파 쪽에 저희가 사이버 침해 대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자동화된 그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의 공공기관, 주요 공공기관 또 기업들 또 학교들 이 480여만 개의 전체 사이트를 매일같이 8차례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누가 심고 가는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적인 사이버 공격이 있는지를 매일같이 모니터링하는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업무 계획을 보면은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디지털 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민생 범죄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지난해 출범했죠, TFT가? 맞습니다. 네네. 이 추진단의 운영 목표가 뭔가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보통 이제 과학기술이나 또 IT 같은 아주 어려운 기술을 다루는 이렇게 기술부처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우리 국민들의 일상 또 민생과 아주 밀접한 역할들을 많이 수행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또 통신이 하는 역할이 수많은 기업들과
또 수많은 국민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을 좀 더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디지털 기술이 주는 편리함 이면에는 또 디지털 역기능이 또 그렇죠. 같이 이렇게 동전의 네. 양면처럼 있습니다. 네. 이제 불법 스팸이나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범죄가 또 민생을 어렵게 하고 또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잠재돼 있어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저희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부임하시자마자 발족을 시키셔서 민생 어려움을 반드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한 목표는 말씀하셨듯이 불법 스팸이나 이런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서 이런 디지털 범죄가 일어나는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해보자 하는 게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네. 보통 민생 하면은 떠오르는 게 소상공인 네, 이렇게 네. 떠오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TFT 안에 소상공인 지원 TF 역할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민생을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그런 민생 피해도 있지만 저희가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지금 자영업자들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디지털 기술 또 인프라 또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이 소상공인들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자는 것이 또 추진단 TF의 다른 운영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일부 분들의 경우는 이제 이런 디지털 쪽하고 친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라는 건지 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최근에 중소기업부하고 저희가 부처 간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아주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해도 굉장히 판로 확대나 또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력으로 하기가 어려우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힘을 합해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유료방송 플랫폼 중에 케이블 방송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국 권역에 한 78개 권역을 담당하는 그 지역 밀착형 방송 플랫폼들인데요. 원래 이제 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는 홈쇼핑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아주 홈쇼핑에도 물건을 팔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케이블 방송사가 지역 채널에 커머스 방송을 하도록 저희가 업계와 협의를 해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 200억 이상의 매출을 지역에 있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 이 소상공인들이 그런 매출 증대를 늘리는 그런 성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제화하는 작업을 이번 TF를 통해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보충 질문을 드리면 네. KBSN도 케이블 방송사입니다. 그러면 네네. KBSN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판로 개척에 좀 네. 일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직접적으로 특정한 이게 방송이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으셔서요. 네. 사실은 이제 홈쇼핑은 상품 판매를 전용으로 이게 운영되는 그 방송 플랫폼이어서 홈쇼핑사들은 이런 판매를 다른 채널에서 확대하는 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감안을 해서 업계 간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아주 상당히 업계 간의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채널에서 그런 이해관계의 상충을 좀 조정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디지털 안전 하는데 사실은 디지털 안전이 무엇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데이터 화재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그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일상생활이 불편함을 겪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신다면은 디지털 안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대화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불은 경기도 성남시 SK 판교 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 있던 보조전원 공급장치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서 일하던 관계자 26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80여 명과 소방차량 30여 대 등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카카오와 네이버, SK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시설. 불을 끄기 위해 건물 전원을 내리면서 서비스도 멈췄습니다. 카카오톡은 컴퓨터에서는 로그인 자체가 어려웠고 스마트폰에서도 문자 메시지는 물론 음성이나 영상통화 등 모든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휴일에 외출 나온 시민들은 서로 연락이 수월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카오 택시 앱을 활용하는 택시기사도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호출뿐만 아니라 타고 있던 손님의 자동 결제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일부 층은 이미 전기가 들어왔지만 소방당국과 경찰의 합동점검이 끝나고 안전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가 공급돼도 카카오톡 등 인터넷 서비스의 정상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네, 이게 2022년도에 있었던 화재인데 당시 보면은 카카오톡도 안 되고 심지어 택시 결제도 안 되고 굉장히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런 화재가 다시 일어난다면 그때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신 22년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재 사고로 약 5일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국민들께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서비스에 많은 것을 의존하지 않으십니까? 소통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금융 부가 서비스들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게 장애가 생기면 정말 재난 중에서도 정말 큰 재난이 됩니다. 사실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는 역대 IT 재난 중에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이 미국을 중심으로 있었는데요.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 업체의 그 보안 업데이트 작업 과정에서 약 850만 대 정도의 서버와 PC들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에서 항공 스케줄이 전면 취소가 되고 금융 거래가 모두 중단이 마비가 되고 됐었습니다.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제된 보안 프로그램들을 우리나라가 쓰는 사례가 적고 우리 국내 제품들이 많이 보안 제품들이 보급이 돼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큰 불편은 없으셨는데요. 이런 유의 보안 사고가 생기면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수준으로 정말 재앙에 가까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지금 경험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22년 그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사고 체계나 접근 방법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통신 3사의 통신 서비스 정도를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의 통신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재난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통신뿐만이 아니라 각종 디지털 서비스 장애가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까지 이런 재난의 관리 체계에서 포함을 해서 디지털 안전 관리 체계가 이제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포괄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 3법들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그 기존에 이제 22년 사고 당시 지금 현재도
지금 법 체계는 이 통신사들의 그런 재난 문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그리고 또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또 이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각각 다른 법 체계 하에서 이렇게 네.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통합 재난이나 또 새로운 그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업계에서도 혼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 재난안전법을 이 3법에 분산된 여러 가지 제도나 체계를 통합하는 법을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됐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네. 통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통합하면서 또 새로운 또 기후변화 같은 그 새로운 신종 재난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좀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이런 통합법을 통해서 보다 고도화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좀 있으면은 설 명절이 다가오거든요. 네. 이제 명절 때 이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네. 그러다 보면은 트래픽도 늘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면 혹시라도 발생할 통신 재난에 대비한 과기정통부의 대책이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 설 연휴 기간만을 염두에 두고 해온 건 아닙니다만 이런 설 연휴 기간 또 그리고 지금 국내 상황상 대중 집회들이 여러 군데에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통신 또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으면 저희가 통신사와 또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들하고 이 용량을 증설한다든지 이동형 기지국을 추가로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상되는 트래픽 증가에 대응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긴 설 연휴 기간에 또 많은 국민들께서 또 고속터미널이나 또는 또 여러 가지 고속도로나 이런 정체 구간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트래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이제 이동 간이 기지국 또 트래픽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장비를 곳곳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 또 많은 대중들이 밀집한 그런 상황에서도 통신 서비스의 그런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무한항공에서 네. 좀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정부가 유가족이나 그 현장을 찾는 추모객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또 과기정통부 차원의 그런 지원책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거듭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해서 저희 과기정통부도 사고 당일부터 공항과 이제 합동 분향소에 많은 인원들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동기지국 그런 이동기지국이나 트래픽 수용 용량을 증가시켰고요. 또 유가족이나 또 현장 관계자들께서 불편 없이 이제 휴대전화나 또 인터넷을 쓰실 수 있도록 이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또 휴대전화를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보조 배터리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현장에서 지원을 해왔고요. 특히 이제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돼서 희생자분과 유가족분들께 휴대전화 통신비와 또 유료 방송 같은 그 유료 서비스들에 대한 요금을 2달간 전액 면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가족분들의 장례에 필요한 이런 그 연락처들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들이 있으셔서 법적 검토를 거쳐서 카카오나 삼성이나 이런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화번호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 바 있습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나오신 김에 네. 또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현재 국내외 사이버 안보 환경은 어떻다고 진단하십니까? 네, 해킹으로 저희가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러한 사이버 위협은 이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된 이런 디지털 시대에 숙명과도 같은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목표를 가진 사이버 공격들이 굉장히
많은 그 공격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어린 이런 호기심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전문화된 해킹 조직,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상 우크라이나나 또 북한 뭐 이런 그 관련된 그 국가 주도의 이 그런 사이버 해킹들이 시도되는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부24 또 법원의 웹사이트가 공격을 받아서 네.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공공부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지금 한 최근 4년 통계를 보면 이 사이버 공격 횟수가 한 3배 정도 급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위협은 많은 연결이 더 될수록, 그리고 또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저희가 대응하는데 더 전력을 해야만 그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우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안 수준은 네.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 OECD라고 한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보안 수준은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가 이 IT 분야는 특정 기업들이 독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 체계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네. 회사에 의존한다든지, 또 보안 관련된 그런 솔루션도 아까 말씀드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게 전 세계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피해가 생기면 아주 전 세계가 공통적인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보안업계도 많은 독자적인 보안 기업들이 견실하게 성장을 하고 국내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보안 이런 대응에도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그런 전 세계적인 IT 대란에서도 안전했던 것인데요. 인력도 좀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고, 또 견실한 기업들이 잘 지금 그 건강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서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안 수준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국가라고 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뭐 최근에 개인적인 부분으로 조금 한정하자면 딥페이크 성범죄. 맞습니다. 사실 누구나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이 관계부처가 당연히 이제 협동 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협조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가장 최근에 작년 연말에 굉장히 어려운 전국 상황에서도 AI 기본법이 전 세계 2번째로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되는 걸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법의 골자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주요 이제 AI 기본법은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AI의 이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그 지능 위주의 그런 그 정책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국가 AI 위원회의 설치 근거나 각종 AI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규제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그런 화면에서 네. 저렇게 AI 기본법 부분에서 워터마크를 의무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네. AI 생성물에 대해서 표시제, 즉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면 이러한 그 성범죄물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생성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워터마크를 의무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시도들을 이 동기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소고기 이력제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네, 추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얘기하셔서. 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 특히 성범죄 같은,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만, 이런 그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견제 장치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또 AI 안전연구소도 작년 연말에 출범을 했습니다. 안전연구소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판교에 지금 설치가 돼서요. AI 안전연구소를 통해서도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이고 또 피해가 큰 이런 딥페이크들 생성물들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글로벌 공조 체계를 갖춰서 이렇게 하는 그런 움직임도 시작을 했고요.
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기업들의 책임 있는 이런 기업 활동도 역할도 중요해서 저희가 기업들하고 끊임없이 이런 신뢰할 수 있는 AI를 주제로 해서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초, 중,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도 너무 쉽게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딥페이크 악용의 그런 위험성이나 문제점들을 인식시킬 수 있는 디지털 교육도 저희가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루에도 저 같은 경우는 문자로 뭐 네. 스팸이나 뭐 스미싱 뭐 이런 이제 링크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네.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도 쓰고 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런 문자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보이스 피싱의 수법도 굉장히 악랄해지고 다양해지고 교묘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좀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네. 이 디지털 범죄와의 전쟁은 정말 두더지 게임과 또 같을 정도로 하나를 이제 하면은 또 다른 저희가 게 기술적으로 나오고 또 더 막 진화하고 그렇습니다. 네. 갈수록 계속 진화하고 또 교묘해져서 저희도 근절을 목표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작년 11월에 저희가 특별히 이 불법 스팸이나 이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그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좀 급증하고 있고 또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 피해나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주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저희 과기정통부가 이 불법 스팸 이거는 근절하는 뭔가를 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일단 이 범죄자들의 그 부당한 이익을 몰수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법에 의무화하고 또 이 문자 발송 첫 단계에서부터 단계마다 연관된 이통사매 이통사 또 문자중개 사업자 각 부가통신 사업자들의 그런 역할과 책임들을 하나하나 다 부과하고 또 기술적인 조치들을 이런 투여를 하는 그런 대책을 작년 11월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계로 보면 굉장히 많은 또 한쪽에서는 줄어드는데 또 말씀하신 텔레그램이나 또 AI를 활용한 그런 또 해외발 불법 스팸들이 늘어나는 또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정부에서는 이런 특히 민생의 부담 피해가 큰 이런 불법 스팸은 정말 끝까지 좀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지를 좀 실현하려면은 사실 뒷받침할 만한 인력이나 산업 지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예산, 그다음에 투입, 이런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특히 이런 보안, 사이버 보안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고도화된 이 조직적인 그런 범죄 집단들도 참여하고 국가들이 뒤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우수한 보안 인재들이 잘 양성이 되고 또 그 인재들이 산업을 잘 이끌어줘야 이런 대응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2년부터 5년에 걸친 사이버 보안 인재 10만 인재 양성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정말 사이버 보안 인재 10만 양병설 이전에 이의가 했듯이 맞습니다. 그런 각오로 새로운 기술을 갖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길러지는 그런 고급 인재 포함해서 산학 협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계에 있는 재직자들도 새로운 유형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스킬들을 재교육을 하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한 5년간 10만 명 정도를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산업도 저희가 사이버 보안 펀드 같은 걸 조성을 해서 규모 있는 또 글로벌 진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첨단 보안 기술 R&D와 관련돼서도 연간 한 1,000억 대 정도의 R&D 자금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마지막으로 국민 스스로 스팸이나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유념해야 될까요? 네. 최근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연결된 그 가정에서 주로 쓰는 IP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러 목적으로 쓰시는데요. 이런 인터넷에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로 찍힌 영상물들이 해커가 침입을 해서 쉽게 탈취해서 인터넷에 공개가 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가정집과 공중 목욕탕 같은 아주 민감한 사생활 보호가 돼야 되는 그런 영상물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이런 그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IP 카메라 등 인터넷에 연결된 지금은 가정용 로봇 또 로봇 청소기 뭐 이런 많은 기기들이 이 가정에서 이용되지 않습니까? 이 출시 당시에 공장에서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합니다. 1111 또 000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비밀번호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런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해커들이 이렇게 쉽게 그런 해킹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네. 장치가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비밀번호 변경하시고 그리고 쓰시는 휴대폰 또 PC들은 보안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 설정을 하면 직접 하지 않으셔도 주무시는 동안에 보안 업데이트를 계속 할 수 있게도 돼 있습니다. 아, 예. 그 프로그램을 깔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노력들 그리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오는 그런 이상한 인터넷 연결 링크들은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첨부 파일을 절대 열어서는 안 되고요. 예, 절대 열시면 안 네. 되시고요. 혹시 실수로 클릭을 하셨더라도 휴대폰에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인터넷 연결이 끊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인터넷을 통한 자료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시고 경찰이나 저희 과기정통부 또 보호나라 같은 이런 곳에 신고를 해주시면 즉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비행기 이런- 모드로 설정한다는 건 저도 네. 처음 들었어요. 네.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간단한 보안 수칙을 좀 생활해 주시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과 또 디지털 기술이 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팁들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 류재명 네트워크 정책 실장님과 디지털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